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12월 9일 화요일 우리 시장 보합 마감했습니다. 미국 FOMC 회의를 앞두고 숨고르기 하는 모습인데요. 전날 미국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우세하지만 이후에 연준 의장 퇴임인 5월까지는 추가 인하가 없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 마감했거든요. 이 영향에 오늘 코스피 지수 0.27% 소폭 내린 4,140선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대형주들 하락세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요. 개인 매수세 우위로 강보합 마감하면서 930선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총 2위 에코프로비엠의 코스피 이전 상장설이 오늘 조금 돌았네요. 달러원 환율 외국인 매도에 1,470원대 다시 돌파하면서 5원 40전 오른 1,472원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7.2도입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첫 곡 핑클의 화이트 띄워드렸습니다. 권영조님께서 소장님 노래 들으시면서 립싱크하는 모습 잘 보여요. 그죠? 이게 제 세대 때 한창 인기 있었던 노래니까 막 그런 댄스도 생각나고 이렇게 따라 부르게 되네요. 열심히 따라 부르고 있는데 이제 PD님이 들어갈게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입에서는 계속 가사가 맴도는데. 네. 7785님 방과 후 목돈 출석 학교 다닐 때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 열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시간이 그런 느낌 들어요. 오 좋은데요? 기분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까. 그러면 항상 수업이 기다려지고 재미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우리 계속 가보죠. 유튜브로 잼크로스님, 어예진 소장님 방과 후 목돈연구소 화이팅 하세요. 어예진 소장님 댄스 좋아요. 제가 뭘 그렇게 쳤다고 어깨춤만 살짝 흔들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신나는 노래 나오면 한번 양껏 흔들어 볼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여러 가지 여러분 이야기 들려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 1교시는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천재 나건웅, 2교시는 그때 그 시절 뉴스로 배우는 경제 이모저모 라떼 뉴스로 채워집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들과 스포츠 경기 보며 하던 소소한 치킨 내기 생각하면 즐거운 기억이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미국 역시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청년들은 경기 날이면 경기장보다 스마트폰을 더 오래 봅니다. 미국 이야기인데요. 요즘 미국 대학생들이 스포츠 베팅에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스포츠 베팅 금지는 위헌이다 판결하면서 미국 수많은 지역에 스포츠 베팅 사업이 급증했습니다. 지금은 50개 주 가운데 39개 주가 각기 다른 규제 안에서 합법화되면서 거대 산업으로 커졌습니다. 문제는 이 산업이 노리는 타깃이 대학생들이라는 점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 대학생의 60%가 한 번 이상 스포츠 베팅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베팅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누가 이길까 같은 단순한 승부 예측이 아니라 다음 타자가 안타를 칠지 다음 슛이 들어갈지처럼 경기 중 1분 1초를 쪼개 돈을 거는 마이크로 베팅이 유행하고 있죠.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10,000원, 20,000원 단위로 베팅이 흘러 들어가는데요. 운이 좋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학생들은 이걸 도박이 아니라 자신의 스포츠 지식을 활용한 투자라고 부른다네요. 난 스포츠를 잘 아니까 수익을 낼 수 있어 라고요. 하지만 해피엔딩은 드뭅니다. 18세에서 30세 사이 미국 남성 10명 중 1명은 도박 중독 상태라고 합니다. 요즘은 사업 실패로 인한 파산 신청보다 스포츠 베팅처럼 도박으로 빚을 진 20대들의 파산 신청이 줄을 잇는다고 하네요. 이 뉴스는 사실 도박에 중독된 20, 30대 우리나라 청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빠르게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은 언제나 판단보다 앞서게 되죠. 이럴 땐 위험은 작아 보이고 논리적인 생각이 어려워집니다. 쉽게 번 돈은 또 쉽게 씁니다.
하지만 시간을 들여 꾸준히 노력해서 번 돈은 삶을 지탱해주는 태도와 습관 같은 인생의 기반을 함께 남긴다는 걸 꼭 청년들이 알았으면 좋겠네요.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 천재 나건웅. 오늘도 매경 이코노미의 나건웅 기자가 분석해 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나 기자님은 헤어에 아주 네. 빠글빠글 변신을 빠글빠글. 주셨습니다. 네, 한동안 미용실을 못 갈 예정이라서 세게 한번 말아봤습니다. 세게 한번 마셨는데도 역시 빠글빠글 머리를 해도 역시 잘생김을 이기지 못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분석해 주실 경제 이슈 뭔가요? 네, 오늘은 요즘 그 기성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투자 성향으로 한국 금융시장 공기를 통째로 바꿔놓고 있는 투자 집단, 바로 자이낸스 세대를 한번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낸스 세대? 네, 자이낸스. 자이낸스가 뭐예요? 네, 자이낸스라는 건요, 이 Z세대, 그러니까 1995년 이후 출생한 세대, 그러니까 네. 젊은 세대를 뜻하는 Z세대와 금융을 뜻하는 영단어 파이낸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95년 이후에 출생한 나이 어린 투자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기존 세대와는 전혀 다른 투자 DNA를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은 자이낸스는 강의실, 뭐 편의점, 지하철 어디서든 뭐 가격 변동을 실시간 체크도 하고 핸드폰으로 계속 매매도 하고 그리고 투자 정보도 유튜브나 SNS로 얻고요. 네. 그리고 자기 취향을 반영한 조각 투자까지 즐기기도 하고 뭐 이런 세대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한국 금융 시스템의 기준을 가장 크게 바꿀 세대가 바로 자이낸스 세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금융사들도 미래 고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입맛에 맞는 서비스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Z세대와 파이낸스의 합성어, 그러면 네. 자이낸스라고 자이낸스. 하겠군요. 요즘 근데 진짜로 투자의 연령대가 빨라지긴 했어요. 맞아요. 대학만 가도 뭐 다들 투자 많이 하고 있고 그만큼 좀 빠르게 시작한다는 얘기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자이낸스 세대가 기존 세대와 뭐 어떻게 다른가, 이 특징을 4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특징이 안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입문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다라는 점입니다. 요거는 실제 데이터에서도 드러났는데요. 제가 최근에 진학사 캐치에 의뢰를 해서 20대 1,013명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20대 1,000명이 넘는 20대 중에서 응답자의 65%가 벌써 이미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첫 투자 시점을 보면 22세 이전이 65%. 오, 네. 빠르다. 심지어 10대 때부터 투자했다고 말한 비율도 2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는 뭔가 투자를 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일을 해서 안정적으로 좀 소득을 그렇죠. 모아놓고 준비가 되면은 투자를 시작하자, 뭐 이런 좀 분위기가 강했잖아요. 자본을 좀 만든 뒤에. 그렇죠. 근데 자이낸스 세대는 학생인데도 알바를 해서 이제 투자에만 설치하면은 소액이라도 이제 투자를 바로 실행하는, 이런 과감한 투자를 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업계에서는 투자 경험이 학력이나 소득보다 앞서는 최초의 세대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빨리 시작하면 네.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창 시절에는 공부하느라 바쁘잖아요. 그죠. 학원 다니느라 네. 바쁘고. 그런데 이렇게 빨리 시작한다는 건 이 정보들을 어디선가 그래도 빠르게 배운다는 건데, 맞아요. 기존 세대와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디서들 이렇게 정보를 얻는 거예요? 투자 정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이낸스 세대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투자 정보를 검색하거나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정보가 알아서 찾아오는 구조. 이게 바로 자이낸스 세대의 두 번째 특징인데요. 바로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쇼핑 콘텐츠가 네. 계속해서 핸드폰에 뜨니까 요거를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하는 시기죠. 아까 설문조사 했다고 했잖아요. 네. 투자 정보를 얻는 수단이 어디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1위가 46%의 응답자가 SNS와 쇼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경제 뉴스나 뭐 증권 리포트, 그동안 우리 기성세대가 많이 공부했던 것들은 네. 30%대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그 금융 앱들을 보면요, 그 젊은 투자자를 위해서 뭐 30초짜리 뭐 그래픽 뉴스랄지, 네. 투자 트렌드를 요약한 이런 카드 뉴스랄지, 이런 압축형 콘텐츠가 많잖아요. 네. 이런 게 아니면은 Z세대가 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한 대형 증권사 내부 데이터에서 그 살펴보니까요, 20대가 그 증권사 리포트를 전문을 열람하는 그런 비율이 40% 이상 감소를 했다고 하고요. 대신 그들이 만든 쇼폼이나 카드 뉴스 조회는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대는 요새는 깊게 생각해서 뭐 공부해서 하는 숙고형 네. 투자가 아니라요, 반응형. 그러니까 SNS에 방금 이 종목 핫하다고 떴어. 그러면 똑같이 스마트폰으로 투자할 수 있으니까 이거 바로 투자. 이렇게 반응형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정보를 뭐 증권사가 제작해 준다는 건 그나마 다행인데 이렇게 네. 짧은 것만 보고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 짧게 축약되는 과정에서 정말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가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그렇죠. 근데 이렇게 20대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열심히 투자를 하려는 그 의욕은 있는 건데 네. 그 의욕을 만들어낸 그 원인, 계기가 뭘까요? 아직 소득도 많지 않잖아요. 이게 소득이 많지 않으니까 네. 열심히 투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생각한 자이네스 세 번째 특징이 자산 부족에서 비롯한 불안감과 절박함이 크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어서 투자를 한다기보다는요, 내가 단순히 저축만 해서는 앞선 세대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도저히. 뭐라도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감정이 앞서서 투자를 하는 세대라는 겁니다. 이게 뭐 서울 부동산 가격이 10억, 20억 하는데 내가 언제 저축을 해서 언제 투자를 해서 돈을 버냐. 그러니까 소액이라도 극단적인 맞아요. 투자를 해서 빨리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 왜냐면요, 그 근로소득 자체도 좀 얻기가 힘든데요. 네. 최근에 쉬었음 청년,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고 쉬었다고 말한 청년이 역대 최대로 많을 정도로 취업이 어렵고요. 뭐 그러니까 사회 진입 자체가 늦어진 데다가 초기 투자금 만들기도 쉽지가 않죠.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지난 10년 동안 2배 가까이 올랐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부동산 주식 자산 격차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투자에 매몰릴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커졌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바일 환경도 이 투자 불안을 키우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이게 매일같이 콘텐츠가 쏟아지고 요새는 이제 그 주식 투자 커뮤니티에 내 이만큼 벌었어, 뭐 이만큼 잃었어, 뭐 이런 거를 서로 인증하고 비교하는 게 이제 유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얘는 뭐 1000% 먹었다는데 나는 이게 뭐지? 아 조급해. 나도 빨리 뭐라도 해서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하면서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너무 불안해서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이제 제 자산을 불릴 가능성이 앞으로 미래에는 없을 수 있겠구나, 이런 불안감이 그만큼 크다는 맞아요. 얘기 같기도 한데. 씁쓸하죠. 그러게요. 하여튼 소득도 적고 내가 갖지 못한 자산 가격은 뉴스 이런 데 보면 너무 빨리 오르는 것 같고. 따라잡을 수가 없잖아요.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그렇죠. 속도를. 네.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투자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요새 청년들 그래가지고 빚투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네. 이것도 그 자이낸스 특징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다. 그 네 번째 특징이 바로 말씀하신 이런 극단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 시드머니가 적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소액으로도 높은 기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들을 많이 선택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레버리지 ETF랄지, 레버리지까지. 아니면 변동성이 큰 코인이랄지, 뭐 코인도 뭐 125배 레버리지까지 있습니다. 네. 뭐 테마 단타 뭐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은 월급을 모아서 자산을 못 산다. 그러니까 자산으로 월급을 사야 된다. 이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이번 제가 한 설문에서도 전체 40% 가까이가 B2 경험이 있다 또는 B2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실제로 20대 이하 가계대출도 되게 심각한데요. 네. 34조 5천억 원에 달하고 연체율은 전체 평균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제 청년들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투자를 하느냐, 이게 위험 성향이 높은 게 아니라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이런 항변도 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큰 시장을 실시간으로 접하다 보니까 핸드폰만 있으면 다 되니까요. 조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매매를 하잖아요. 네. 근데 단기 매매 특성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손실이 발생하니까 이를 만회하려다 보니까 더 높은 위험을 추구하는 이런 악순환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코인 시장 뭐 24시간 열려 있죠. 낮에는 국장해야 되고 밤에는 미국장해야 되고 이러면서 투자자가 쉴 틈이 없이 조급함에 아이고.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확실히 좀 기성세대와는 성향이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세대가 결국에는 금융업계의 미래 고객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금융회사들, 뭐 온라인 금융 플랫폼들도 결국에는 이 세대들을 잡기 위해서 어떤 마케팅도 해야 되고 전략도 짜야 되는데 어떤 변화가 좀 있어요? 네, 그 요즘 금융업계가 관심사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다들 대답하는 말이 누가 Z세대 스마트폰 첫 화면을 차지할 것인가, 요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정보를 얻는 것도 스마트폰이고 네. 투자를 하는 것도 이제 다들 스마트폰으로 하는 세대니까요. 그러니까 핵심은 Z세대의 투자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졌는데요. 돈이 다 없다 보니까 소액 투자 그리고 단기 매매 이런 것들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를 많이 내놓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국내 최초의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 뭐 이런 것들을 한 토스증권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1,000원 단위로 미국 주식을 사는 이런 시대가 개척됐잖아요. 그다음에 뭐 주식 모으기 그냥 자동으로 그냥 돈
뭐 1,000원씩 모으고 10,000원씩 모으고 이런 기능들도 다 장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매매 같은 것도 원클릭으로 하고 그다음에 적금 같은 것도 요새 뭐 카카오뱅크 이런 거 26주 적금 이런 거 저절로 들기도 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검색에서 관심 종목 이렇게 하면은 바로 WTS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정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핀테크뿐만 아니라 전통 증권사들도 이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요새는 초단타 대응까지 가능한 실시간 변동성 알림 기능을 추가하기도 했고요. 차트 반응 속도를 개선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보 같은 것도 SNS형 피드로 전달하는 이런 전통의 증권사들도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20대들 보면요, 그러니까 투자를 어떻게 보면 마치 뭐 어뉴스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뭔가 게임이나 놀이처럼 이렇게 여기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투자 수익률을 커뮤니티에 뭐 인증하고 뭐 자랑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 사실 그런 거는 리딩방에서도 그렇고 조작이 너무 쉽게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종목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그걸 어떻게 보면 놀이처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고요. 맞아요. 이제 게임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재미로 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투자를.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경험,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도 있고요. 설문에서도 물어보니까 투자 동기가 자산 형성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네. 미래 불안 이 두 번째로 많았는데 그 다음으로 많이 나왔던 응답이 재미와 바로 자기 개발 경험이었습니다. 금융사에서도 이제 그 투자를 게임처럼 생각하는 이들을 노려서 게임형 금융 이런 거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신한투자증권이 요새 하는 이벤트를 보면은 코스피 200 상승 종목을 연속으로 맞추면은 그 최대 777만 원을 지급하는 뭐 이벤트 이런 걸 게임처럼 만든다랄지 LS증권 같은 경우에는 선물 방향성을 예측하는 이런 거 정답을 맞추는 롱숏 커뮤니티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뭐 요새는 뭐 미션형 적금, 출석 체크 그다음 당신의 뭐 투자 레벨 뭐 게임처럼 진짜로 종목 예상 게임 이런 기능들도 다 추가하면서 마치 게임하는 것처럼 투자를 해봐라고 20대들에게 판을 깔아주는 이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휴대폰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요즘 또 20대가 많이 한다는 그 투자 중에서 조각 투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자이낸스가 추구하는 뭐 재미있는 투자와 같은 맥락으로 이거를 여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뭐 유통업계에서는 뭐 Z세대가 취향 소비다, 뭐 가치 소비다 이런 것처럼 금융투자 시장에서도 이제 그 Z세대가 중요시하는 취향을 자산화하려는 성향 이런 조각 투자 이색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뮤직하우 같은 경우에는 그 음원 저작권료를 조각 투자하는 거죠. 최근에 뭐 가수 아이유가 라일락이라는 노래 음원이 있는데 이게 최근 3개월 평균 저작권료 상승률이 291%. 네. 이게 막 퍼지면서 사람들이 나도 라일락 살래 막 Z세대 사이에서 이런 것도 있었고 이뿐만 아니라 뭐 상업용 부동산이나 예술품 조각 투자, 게임 아이템, 스니커즈, 뭐 와인, 가축 한우 조각 투자도 있어요. 이런 것들 Z세대의 다양한 관심사랑 취향을 반영한 이런 조각 투자 서비스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보면 부작용이 참 적지 않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휴대폰 붙잡고 있으면서 차트 보면서 투자에 대한 불안한 심리도 생길 것 같고 네. 오늘 뭐 어뉴스에도 얘기했지만 빨리 돈을 벌려고 하면 다른 중요한 걸 또 못 보게 되는 네.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가장 심각한 건 뭐예요? 일단 직관적으로 낮은 수익률 아닌가 싶어요. 낮은 이게, 수익률? 네, 뭐 제 체감상 느끼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네. 그 데이터가 있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전 세대 중에서 평균 투자 수익률이 가장 낮은 세대가 20대 남성이었습니다. 여성 중에서도 투자 수익률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20대였고요. 반대로 회전율은 최상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고 파는데 수익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단타만 계속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뭔가 약간 그 운동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처럼,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처럼 정말 최고의 한 방을 탁 공을 던지는 게 아니라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되나? 저기 맞아, 들어가나? 맞아. 슛 골이나 한 방에 하는 거랑 맞아. 정말 큰 내공과 연습으로 맞아요. 해봐 이렇게도 한다고 약간 그런 모습이 좀 연상이 되기는 하는데 연습 부족. 네. 수익률도 낮으면 여기서 오는 피로가 굉장히 높아지죠. 이 금융 번아웃 얘기도 많던데 사실 맞아요. 정작 지금 그 시기에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있는데 이게 금융 번아웃까지 오면 야 이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코인 24시간 열려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밤에는 미국장, 낮에는 한국장 이런 거 다 하다 보니까 그리고 다 알람이 다 울리잖아요. 그래서 하루 전체가 투자 시장에 관심으로만 채워져 있다 보니까 뭐 잠도 못 자고요. 학업이랑 업무 집중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한 번 좀 잃으면은 생활비에 또 직격탄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신체적 피로는 물론 정서적 피로까지 쌓인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만 할 수 있는 또 해야 할 일을 결국엔 못하게 되는 기회비용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또 제일 무서운 게 모래성이에 집 짓는 거잖아요. 기본 지식이나 정보 없이 너무 SNS나 유튜브 같은 소문에만 의존해서 투자하는 거. 그렇죠. 기본기 없이 그냥 야 이게 뜬다더라 저게 뜬다더라 이런 소식만 받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금감원 조사에서 20대 금융행위 점수가 요새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재무 점검이나 위험 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투자를 뭐 사고 팔고 경험은 많은데 자기 현금 흐름이 얼마나 되는지 뭐 부채 내 위험 감내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걸 파악하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약한 세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리딩방 피해도 많죠. 워낙 SNS 네. 많이 하고 20대 핸드폰만 잡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노출이 많고 리스크가 큰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 사회가 조금 돕고 대비를 하는 그러니까 금융업계도 같이 좀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투자 경험은 많지만 이런 금융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액 기반 장기 투자에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투자를 하지 말고 뭐 소액 ETF 적립이나 장기 투자 세액 공제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소액으로 장기 투자하는 습관을 길러주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좀 빨리 시작하면 굉장히 실패도 빨리 올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잘 극복해내는 사람은 사실 남들보다 더 먼저 성공한다는 그런 장점도 있는데 그 실패가 왔을 때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라면은 남들보다 훨씬 빨리 시작했는데 훨씬 빨리 실패만 하는 인생에 멈출 수도 있죠. 맞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사람도 같이 성장해야 이 돈이 없는 순간에도 그 인생이 무너지지가 않는데 맞아요. 이게 조금 빨리 가려다가 계속 시드머니만 못 모으고 맞아요. 30대 40대가 돼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저도 이제 경제 강의 가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청년들이 금융 투자를 빨리 하는 건 중요한데 그만큼 같이 가면서 자신의 마음을 성장시키는 자기에 대한 투자도 꼭 같이 해야 맞아요.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 맞아요, 인생을 맞아요. 살다 그쵸, 보면 그때 이제 뭔가 뿌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데 그 뿌리를 좀 단단히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 청년들이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그런 건강한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매경 이코노미 나건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현준님께서 출석합니다. 오늘 택배 배송하다가 무릎을 다쳐서 절뚝거리면서 배송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소장님 목소리 어방목 들으면서 힘내봅니다 하셨는데 우리 최현준님께서는 굉장히 거의 저 첫 방송부터 오래 들어주신 이제 택배 배송 하시는데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무릎 다치셨구나. 아이고 이거 무릎 다쳤을 때 오히려 더 쓰면 안 되는데 배송하시느라 테이핑이라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병원에 꼭 가보시고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무릎 계속 쓰셔야 돼서 우리 소중한 최현주님 어서 무릎 나으시길 제가 응원 보냅니다. 하혜련님 우리 1부 코너 들으시면서 대범한 젊은이들 같습니다. 투자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얻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한데 말이죠. 맞아요. 저도 이 얘기 항상 강조하는데 진짜 돈을 버는 거는 잃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돈을 버는 것보다 자기가 가진 거를 잃지 않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제 교육입니다. 하혜련님이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장세정님 1교시 너무 공감 가네요. 지갑은 얇고 정보는 많고 불안은 크다. 요즘 진짜 사는 게 불안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참 젊은 세대들도 남들이 돈 벌 때 남들이 좀 뭔가 승부를 낼 때 30, 40대에 뭔가 결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조급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쭉 더 살다 보면요. 인생의 승부라는 게 꼭 그 시대에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에 나지는 않습니다. 인생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결국에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하냐가 그때의 승부가 갈리는 거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어방목과 함께 차분하게 공부해 가면서 투자하시고 목돈 불려 나가시면 좋겠네요.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명까지 바꿀 정도로 이 산업의 진심이던 메타가 결국 4년 만에 사업 구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이 산업 관련 예산을 30%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메타는 2021년 3차원 가상 세계를 만들겠다며 사명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꿨지만 관련 사업에서 지금까지 누적 영업 손실만 한화로 103조 원을 넘겼습니다. 퀴즈입니다.
현실 세계처럼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 세계를 일컫는 말로 최근 메타가 사업 축소를 검토하는 이 산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고속버스, 2번 메타버스, 3번 타요버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그 시절 뉴스를 다시 읽어보고 경제 이모저모를 배우는 라떼 뉴스.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이면우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오늘은 몇 년 전 뉴스 한번 볼까요? 네, 오늘은 15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0년 12월 24일 아시아 경제 기사고요. 제목은 김수출 날개 달다 사상 첫 1억 달러입니다. 아, 오늘은 김 이야기네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올해 국산 김 수출 실적이 전년 대비 30% 급증해 1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최초로 1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참치, 오징어, 인삼 등과 함께 수출 효자 상품 대열에 올랐습니다. 올해 수출한 김은 9,000톤 규모입니다. 나란히 들어놓으면 지구를 18바퀴 돌 수 있고 여의도를 15번 덮고 남을 물량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면 김을 먹는 곳이 거의 없었지만 최근 세계적으로 건강식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김이 영양이 뛰어나고 칼로리가 낮은 간식으로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다양한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은 벌인 결과 국산 김은 동남아, 미국, 러시아 등 해외 64개국에 수출되는 글로벌 상품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수출 효자로 떠오른 검은 반도체가 별명인 네. 우리 김 얘기네요. 얼마 전에 올해 수출액이 10억 달러 넘었다 이런 뉴스도 봤는데 15년 사이에 보면은 10배나 더 성장한 거네요. 네, 올해는 지난 11월 20일을 기점으로 수출액이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년 전보다 13.2% 증가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당초 정부는 2027년에 김 수출액 1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었는데 2년 앞당겨서 조기 달성한 거고요. 검은 반도체의 열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우리 어느 나라로 수출 많이 해요? 미국, 일본, 중국 이렇게 세 나라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고요. 지역별로도 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자, 올해 미국 시장으로의 김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5% 증가해서 2억 2천만 달러, 일본은 13% 늘어서 2억 1천만 달러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36% 급증한 1억 달러였고 태국과 러시아까지가 상위 5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이렇게 코리안 씨위드 이렇게 치면 이렇게 한국의 김을 영어로 한 거잖아요. 정말 많은 영상이 생각보다 나오더라고요. 외국인들이 그냥 김을 맛있게 먹는 영상, 먹방 영상도 정말 많아요. 네, 뭐 우리나라에서 김을 바다에서 채취해서 완제품으로 만드는 이런 과정을 담은 콘텐츠도 있고요. 네. 그냥 외국인이 흰쌀밥에 김 싸 먹기만 하는 영상이 1억 뷰를 돌파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 반응이 뭐 대체로 좋은데요. 이 다양한 언어로 김 맛있겠다, 나도 좋아한다 이런 글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요. 사실 저도 한 10여 년 전에 룸메이트 친구한테 같이 지내면서 김을 이렇게 사 먹으면 네. 왜 그런 걸 먹어? 미역 김 이런 거를 왜 먹어? 하면서 그렇죠. 이게 왜 맛있지? 왜 먹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김이 큰 인기를 끌 거라고 아주 과거에는 이렇게 아무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랜 기간 아무래도 김이 그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로 소비해온 식품이라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뭐 말씀대로 외국인들은 좀 생소하게 받아들였던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블랙페이퍼, 검은 종이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좀 혐오스럽다 이런 뉘앙스가 좀 들어가 있죠. 이게 검은 빛깔이 외국인들 눈에는 좀 식욕 돋구는 것도 아니고 또 입에 막 들러붙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쾌하다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위상이 달라진 게 이제 외신에서 건강식 품으로 조명받기 시작하면서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르몽드 같은 유령 매체에서 슈퍼푸드로 김을 소개를 하면서 인식이 좀 바뀐 건데요. 우리는 쌀밥이 주식이고 김은 반찬 역할을 합니다만 이 서구권에서는 간식으로 많이 먹는다는 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칼로리가 낮고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점이 강조가 됐고 기호식품 수요로 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김을 이렇게 대규모로 판매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그리고 네. 중국, 일본 그리고 제가 예전에 태국 갔을 때도 유명한 그 김과자 하나 뭐 있었거든요. 타오케노인가 뭐 이제 네. 한국 관광객들 정말 많이 가서 사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게 그 김 원료의 원산지가 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결국에는 이제 세계 김 시장 점유율을 거의 뭐 70% 이상 점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게 됐을까요? 이 업체들은 기술력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일본 김이 굉장히 이제 고급 김의 대명사로 여겨졌었는데 이제는 품질이나 생산량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한중일 3국 가운데 한국이 김 두께를 조절하는 기술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스시용으로 김을 좀 많이 생산을 하죠. 근데 네. 이 김 한 속 100장의 무게가 한 280g 정도 됩니다. 두꺼운 김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00g부터 330g까지 김 두께를 조절하는 데 뛰어나서 다양한 용도의 김을 생산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이제 김밥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김밥은 좀 얇은 김으로 싸야 되잖아요. 네. 한국산 김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 15년 전만 해도 일본의 김 생산량이 우리보다 많았는데 고령화 문제도 있고 또 방사능 문제도 있었고 해서 좀 생산량을 늘리기 어려워진 측면이 있고요. 한국 김은 한류 열풍 덕도 많이 받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국인들이 밥에 김 싸먹는 장면이 노출이 되면서 좀 호기심을 유발한 것도 있고요. 이 김 얘기 나온 김에 좀 김에 대한 배경 지식도 좀 쌓아보죠. 이 네. 김이 우리나라 뭐 그 전남 쪽 바다, 뭐 서해안 이런 데서 많이 자라잖아요. 김을 먹기 시작한 거는 언제부터예요? 역사적인 기록에서 김은 13세기 말에 삼국유사에 처음 우와. 등장합니다. 굉장히 오래됐는데 네. 당시에는 귀하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신라시대 왕의 패백 품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생산이 이뤄진 시점은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병자호란 때 의병으로 활동했던 김여익이라는 인물이 청나라와 굴욕적인 화의를 맺은 걸 통탄하면서 광양에서 은둔 생활을 했는데요. 네. 이때 김양식법을 창안했다고 합니다. 인조임금이 수라상에 오른 걸 먹고서 하도 맛있어서 이게 무슨 음식이냐 물었는데 신하가 음식 이름은 좀 기억이 안 났고 광양에 있는 김여익이라는 자가 진상한 음식이옵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성을 따서 김으로 불렀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근데 이게 좀 우스개 같지만 정설처럼 통하는데요. 광양에 가시면 김여익의 공을 기리는 김 시식지가 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고 네. 해설사를 통해서 김의 역사나 제조 과정도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박영진님께서 겨울에는 돌김을 석쇠에 구워서 밥 넣고 참기름 넣은 간장에 찍어 먹으면 끝입니다. 굽고 자를 때 김 부스러기가 날아다녀서 치우는 게 네. 곤욕이죠. 맞아요. 그 어린 시절에 저도 왜 이렇게 김 대부분 생김 사온 다음에 네. 기름 슥슥슥 이렇게 붓 같은 걸로 바른 다음에 소금 착착착 뿌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색깔 쫙 변하잖아요. 금빛 돌면서 네, 네. 그래서 착 잘라가지고 식탁에 올렸는데 지금은 대부분 이제 사 드시죠. 조미김 요거 나온 건 언제부터예요? 한국식 조미김이 처음 개발된 건 1982년입니다. 이전까지는 조미김이 일식집에서 술안주로 파는 일본식이 있었는데 한국인들의 입맛에 사실 잘 맞지는 않았었습니다. 삼해상사라는 기업의 창업주가 일본에서 들여온 김 기계를 개량해서 기름과 소금을 발라 굽는 제품을 만든 게 최초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게 도시락 반찬으로 엄마들 사이에서 히트를 쳤고 네. 1984년부터는 미원과 해표, 오뚜기, 혜태, 동원 같은 식품회사들이 뛰어들면서 한국의 조미김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됐습니다. 이 우리나라 김 시장을 보면 근데 대기업들만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업력이 탄탄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브랜드가 다양하고 수출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원조 기업도 오랫동안 국내 대표적인 생산 업체로 위상을 유지해 왔는데 이 다만 기름의 글로벌화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려면 대기업에 매각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6년 전에 CJ의 경영권을 넘긴 사례입니다. 김 앞으로도 쭉 잘 나가겠죠? 수출 전망 어때요? 네, 뭐 다들 밝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수출액이 매년 2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고 김을 찾는 나라의 숫자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2010년 기사에서 64개국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124개국으로 수출을 했거든요. 네. 한 2배가 늘었습니다. 김 시장이 핫하다는 건 돈이 몰린다라는 데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품 대기업들 말고 사모펀드들이 김 중소기업을 조용히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들이
근데 보통 이제 사모펀드라고 하면 조금 저평가된 기업을 찾은 다음에 좀 몸집을 키워가지고 되팔잖아요. 네. 그래서 이득을 얻는. 근데 김 제조기업의 가치가 그러면은 앞으로 좀 더 올라갈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도표 성경김이라는 브랜드로 알려진 성경식품, 그리고 만전김을 판매하는 만전식품, 해농김을 만드는 해농 등등을 사모펀드가 인수를 마친 상황이고요. 김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런 사모펀드의 투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천김이라는 브랜드도 많이 아실 텐데 이 업체는 M&A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방금 전에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했는데 네. 정작 왜 우리가 많이 귀에 들어본 중소 제조사들은 왜 매물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수요가 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여기에 대응을 하려면 투자 부담도 커지는 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김 산업은 원재료부터 설비, 물류 또 환율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대표적인 고정비 산업인데요. 수출이 늘어도 김 양식이나 채취에 들어가는 원가 또 포장재나 에너지 비용도 함께 상승을 하면서 마진을 내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하. 또 우리나라 어촌도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구조적인 제약도 있는데 여기다가 해외 유통망을 확대하려면 생산만 많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현지에서 물류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인증이나 검역에도 대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두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일이죠. 이렇게 들어보면 그러면 이제 수출 규모가 급증하면서 지금처럼 이제 기업 가치가 좀 높게 평가될 때가 이제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네.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이구나라는 판단이 좀 들어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김은 성장성은 확실한 아이템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가족 경영 체제거나 OEM에 의존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서 자본 확충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결국에는 대기업 산하로 들어가거나 외부 자본을 끌어오는 선택지가 생존 전략처럼 되고 있는 겁니다. M&A가 늘어나는 지금의 움직임은 김 산업이 커졌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네. 또 자본과 브랜드를 갖춘 대형사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신호라는 분석 많이 나옵니다. 대기업들도 김을 제2의 캐시카우로 주목해서 사업에 더 힘을 주고 있는데 동원은 조미김의 유통기한을 늘리고 식감을 유지하는 특허를 확보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고 CJ는 김스낵을 앞세우고 있고요. 또 대상에서는 자체적으로 해조류 연구센터를 운영하는 등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입니다. 김 수출이 늘어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기는 한데 권영숙 님도 그래서인지 생김 너무 비싸요라고 해주셨는데 수출 증가 때문에 국내 가격이 좀 급등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네, 많이 비싸지긴 했습니다. 최근에 통계에서 좀 주목되는 부분이 옛날에는 조미김 중심이었던 수출 구조가 이제는 원료 김인 마른 김으로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마른 김 수출량이 사상 최초로 조미김을 추월했는데 네. 중국, 일본 또 아까 말씀하신 태국 같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마른 김을 앞다퉈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미김이나 김스낵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 건데요. 한국식 조미김이 인기가 좋으니까 다른 나라들이 한국식 제조 설비를 들여서 따라 만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원료를 공급받자니 중국은 조금 품질을 믿기가 그렇고 좀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국내 마른 김 물량이 좀 줄어들면 이제 수요 공급 원리 때문에 가격 인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가격 통계를 보면 마른 김의 중도메인 판매가가 작년 4월에 한 속에 10,000원을 처음 돌파했는데 줄곧 10,0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1,400원대를 하고 있는데요. 3년 전만 해도 이 값이 5,000원대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김 판매 업체들이 작년에 원료비 부담을 이유로 소비자 가격을 10에서 20% 정도씩 다 올렸고요. 수출 호조가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좀 국내 가격 상승이라는 그림자도 동시에 이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김이 잘 나간다는 건 우리 많이들 알고 있긴 한데 좀 속내를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어떤 수출에 필요한 아니면 네. 좀 글로벌화에 필요한 제도나 이런 거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목소리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K김 육성 위해서 어떤 전략들이 좀 더 필요할까요? 일단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들을 보면은요. 한국 김을 한돈이나 한우처럼 브랜드화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김의 명칭과 수출 규격 등등에 대한 국제 표준화 작업을 추진 중인데 이거를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현재 국제시장에서 김은 일본식의 명칭인 노리 아니면 영문인 씨위드로 많이 불리는데 GIM 김이라고 표준화를 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브랜드화를 하겠다는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작년에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에 김 표준화 제안서를 제출했고 지난달에 이 작업을 승인받았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거쳐야 되는 단계가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좀 수출 증가에 탄력을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코덱스라는 거 이제 국제 표준이 되면 어떤 점이 뭐 수출하는 데 이득이에요? 이거는 식품 분야에서는 유일한 국제 규격인데요. 네. 이 김의 품질이나 위생, 또 표시와 시험법 등등을 정하는 국제 기준이 한국 주도로 마련이 된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에 유리한 기술 장벽을 쌓을 수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보다는 더 쉽게 맞출 수가 있겠죠. 현재 수출 주력 시장이 미국, 일본, 중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품목에서 굉장히 기준이 까다로운 유럽 시장 쪽으로도 좀 확장을 모색할 수 있겠다. 이런 것도 긍정적입니다. 이런 전 세계가 같이 쓰는 식품 매뉴얼이 이제 우리를 기준으로 되면 굉장히 수출하기도 편해지고 그런다. 근데 요즘에 또 기후 변화 때문에 바닷물 뜨거워진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러면 김의 품질이 또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던데. 네, 맞습니다. 이 김은 단백질이 풍부한 해조류로 통하는데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면 김의 단백질 함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러면 이제 품질이 떨어진다는 의미인데요. 기후 변화가 김의 품질뿐만 아니라 생산량도 깎아먹을 수 있습니다. 물김은 해수면 온도가 5도에서 8도일 때 가장 잘 자란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국내에서는 한 12월부터 3월까지 물김이 생산이 됩니다. 근데 해수면 온도가 오르게 되면 김을 생산할 수 있는 기간도 짧아지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기후 변화에 좀 대응을 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국내 김 생산 면적을 좀 늘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네. 중장기적으로는 품질 개량이나 저장 기술 개발 또 생산 기술 고도화 같은 것들을 좀 집중해야 된다라는 의견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김에 대한 이야기 깊게 한번 파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퀴즈에서는 현실 세계처럼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이 가능한 3차원 가상 공간. 한때 메타가 사명까지 바꾸며 올인했지만 최근 예산 30% 삭감을 검토 중인 바로 그 산업이 뭔지 여쭤봤는데요. 오늘은 보기에 굉장히 많은 청취자분들이 즐거워하셨어요. 정답은요. 고속버스 아니고 타요버스 아니고 2번 메타버스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먼저 정답 맞춰주신 0892님 그리고 정답 메타버스 해주시면서 저도 버스 운전합니다. 정차 중에 보냅니다. 부천 88번 버스 기사님 5435님이세요. 부천 88번 버스 기사님께도 선물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버스에서 라디오 틀고 계시는 거죠? 쭉 틀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때 메타버스 살짝 붐이 있었죠. 우리는 어예진 소장님이 이끄는 방과 후 목돈 버스 타고 있죠. 소장님 오라이 해주셨는데 양재근 님이셨습니다. 네. 중간에 내리실 분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오라이. 이렇게 세 분 0892님 5435님 양재근님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복댕이 민양님이 또 문자 주셨네요. 우와 정말 하루라도 안 들으면 허전해서 왔어요. 소장님 항상 감사해요. 덕분에 경제 지식이 조금은 친숙해집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오늘 우리 김 얘기했잖아요. 안설님께서 어젯밤 야식으로 흰밥에 김 싸 먹었는데 김 얘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해주셨네요. 자 오늘 저녁 메뉴 김 추가해 봅시다. 예, 저도 오늘 김 추가해 볼게요. 네. 자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오늘 순서는요. 마지막 곡. PD님이 이렇게 또 연결을 지어주시네요. 자자의 버스 안에서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몇 시? 오후 4시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로 놀러오세요.